그들이 내게 들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가 부엌에서 쟁반 위 음식 접시의 위치를 바로잡고 있을 때 식당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가볍고 무심하며 방 바로 앞에서 내게까지 들릴 만큼 큰 목소리였다. 어머님 컵이 맞는지 잘 확인해. 그녀가 말했다. 후식이 나오기 전에 모든 게 끝날 거야. 우리 건배를 망치게 하고 싶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엔 너무 작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내 아들의 억눌린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다시 나지막이 웃는 며느리의 목소리. 별거 아니야. 아기처럼 푹 주무실 거야. 우리도 조용한 저녁 한 번은 필요하잖아. 나는 완벽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손으로 주방 조리대를 꽉 쥐자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심장이 더 빨리 뛰지는 않았다. 멈췄다가 다시 뛰기 시작했다. 더 느리고 더 무겁게, 마치 이전보다 더 큰 짐을 짊어진 것처럼. 그들은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가스레인지 위에 걸린 거울로 얼굴을 돌렸다. 부엌에 거울을 거는 건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곳에 있었다. 왼쪽 아래 모서리에 금이 간 나무틀 속의 작은 사각형. 그 안에서 내 눈이 보였다. 차분하고 텅 비고 미동도 없는 눈. 남편을 묻었을 때 내 모습이 그랬을 거라고. 몇 년 전 아들 민준이가 처음으로 서윤이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우리랑 좀 다른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내 모습이 분명 그랬을 거라고 상상했다. 나는 천천히 식당으로 향했다. 10걸음 하나하나 세었다. 그들은 식탁 옆에 서서 식기를 정리하며 웃고 있었다. 얼굴에는 어떤 흔적도 없었다. 서윤이는 민준이의 뺨에 입을 맞추고 와인을 가지러 다용도실로 갔다.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미소에 미소로 답했다. 식탁에서 물컵들을 가져와 부엌으로 가서 새물을 따랐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나는 그저 컵을 맞바꿨다. 그녀의 컵을 내 자리에, 내 컵을 그녀의 자리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조용하고 결정적인 행동이었다. 여기는 내 집이었다. 그들이 그렇지 않은 척하기를 좋아하고 저녁 식사를 여기서 하자고 고집했더라도 말이다. 여기가 더 아늑하고 정겹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손맛이 최고고요. 그들이 원한 건 내 집이 존중받을 만하고 가정적으로 보인다는 사실이었다. 세련된 회색 톤과 금속바 스툴로 꾸며진 강남의 자신들 아파트에는 가족적인 따스함이 전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좋은 인상을 주는데 내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 나는 컵을 식탁에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감색 원피스 앞자락을 매만졌다. 서윤이가 와인병을 들고 돌아왔다. 마치 광고를 찍는 사람처럼. 까베르네 소빈용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어머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거요. 그녀는 마치 입안에 쓴맛이 도는 것처럼 내 호칭을 불렀다. 나는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했다. 첫째 손자 아준이는 늘 그렇듯 정신이 팔려 몇 분마다 휴대폰을 힐끔거렸다. 어린 손녀 민서는 예의 바르고 상냥해서 부탁하기도 전에 냅킨 놓는 것을 도왔다. 식탁은 사람들로 채워졌고 촛불은 흔들렸으며 서윤이가 조명을 맞추느라 부산을 떠는 동안 갈비찜은 살짝 식었다. 그리고 첫 모금을 마실 시간이 왔다. 서윤이가 건배를 위해 잔을 들었다. 우리 가족,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잘 풀리기를 기원하며 그녀가 그 말에 몇몇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내 아들 민준이는 기침으로 그 표정을 감추려 했으며 너무 길게 침묵이 이어졌다. 그녀는 잔을 비웠다. 나는 그녀가 꿀꺽 삼킬 때 목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러고 나서 내 잔을 들어 살짝 올렸다. 마시지는 않았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다. 학교, 승진, 누군가 7월에 갈지도 모를 휴가에 대한 이야기들. 나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 서윤이가 활기차게 돌아서서 어머님, 혈압 때문에 음식 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말한 순간을 제외하고는 나는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먹어보면 알겠지. 안 그러니? 그녀는 내 말투의 의미를 알아채지 못했다. 언제나 그랬다. 20분쯤 지나자 그녀는 눈을 더 자주 깜빡이기 시작했다. 관자놀이를 문지르고 물을 더 많이 마셨다. 포크질이 느려졌다. 괜찮니? 내가 부드럽게 거의 다정하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그녀가 중얼거렸다. 그냥 좀 피곤해서요. 10분이 더 지나자 그녀는 창백해졌, 자세가 흐트러졌다. 모두가 알아챌 만큼 말이 어눌해졌다. 하지만 그녀가 의자에서 옆으로 쓰러질 때까지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준이가 벌떡 일어났다. 민서가 숨을 헐떡였다. 내 아들 민준이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다. 나는 그녀를 소파에 눕히고 119를 부르는 것을 지켜보았다. 진단은 과로, 저혈당, 어쩌면 스트레스일 것이다. 아무도 그 컵에 실제로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묻지 않을 것이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내 아들은 구급차를 따라가지 않았다. 그는 멍하니 집에 남아 서윤이가 요즘 너무 무리해서 일했다는 둥 중얼거렸다. 구급대원들이 떠나자 나는 그를 문까지 배웅했다. 집은 다시 고요해졌다. 어머니도 좀 쉬셔야겠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눈은 내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래야지, 내가 대답했다. 그는 나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 다 들었어. 내가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은 없었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이내 밤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문을 잠갔다. 몸이 떨리거나 의심이 들 줄 알았는데 안개가 걷힌 것처럼 명료한 기분만 들었다. 나는 그들이 남긴 와인잔과 접시를 모아 식탁을 치우기 시작했다. 아무도 음식을 다 먹지 않았다. 갈비찜은 식었고 콩나물 무침은 시들었다. 민서는 나가기 전에 냅킨을 완벽한 삼각형으로 접어두고 갔다. 그 아이는 착한 마음씨를 가졌다. 부디 그 마음이 이 가족 안에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남기를 바랐다. 부엌에서 나는 여느 날 밤처럼 아무런 특별한 일도 없었던 것처럼 설거지를 했다. 하지만 특별한 일은 일어났고 그것은 오늘 밤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몇 년 전이었다면 아들의 아내가 단지 가족 저녁 식사 동안 나를 조용히 시키려고 약을 타려 한다는 생각에 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몇 년 전에는 친절함만으로 가족이 만들어진다고 믿었었다. 서윤이는 처음부터 미묘하게 나를 싫어했다. 내 말투에 대한 부드러운 교정. 어머님, 사라다가 아니라 샐러드라고 하셔야죠. 리모컨도 옛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더 큰 것들이 왔다. 저희 육아 방식에는 정말 간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어머님 댁 인테리어는 너무 정겹네요. 그건 구식이고 촌스러우며 창피하다는 암호였다. 그녀는 돈 많은 집안 출신이었지만 대대로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다. 빠르고 시끄럽게 쓰는 번쩍이는 돈이었다. 명품 옷, 매주 가는 피부 관리실, 내 집보다 비싼 1억 5천만 원짜리 외제차. 그런데도 어쩐지 그들은 항상 카드값에 허덕였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내가 나섰다. 내 아들 민준이도 더 나을 게 없었다. 그는 나를 변호하지도 그녀의 말을 부정하지도 않고 그저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 그런 뜻이 아니었을 거야, 엄마. 서윤이가 그냥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래. 엄마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야. 문제 만들지 말자. 나는 몇 년 동안 문제를 만들지 않았다. 수표에 서명하고 그들의 아파트 계약금을 보태주었다. 하준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을 때 사립학교 학비를 내주었다. 한 번은 작은 부탁이라며 전화했을 때 조용히 그들의 카드 빚을 갚아주기도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게 내 실수였다. 그들은 그것에 익숙해졌다.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 빚진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을 참았다. 민준이는 내 유일한 자식이었고
내가 계속 베풀면 언젠가는 다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순한 현금 인출기가 아니라 어머니이자 할머니로 내가 유용한 존재로 남는다면 필요한 존재로 남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늘 밤 그 생각이 틀렸음이 증명되었다. 그들은 나를 조용히 시키고 싶은 게 아니었다. 의식을 잃게 해서 그들의 완벽한 화합과 우아함의 연극에서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싶었던 것이다. 나는 서윤이의 와인잔을 씻었다. 마지막으로 비누 거품이 잔대와 그녀의 립스틱이 옅은 자국을 남긴 잔 가장자리를 따라 흘러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조심스럽게 헹궈 건조대에 놓고 조리대를 닫고 부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다.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그들의 대화가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자신감 넘치고 무심하게 마치 안락사시킬 게에 대해 이야기하듯 나에 대해 말하던 그녀의 목소리. 예전에 그들이 명절 카드에 내 사진을 넣지 않았을 때 이웃들에게 김 여사님은 그냥 애들 돌봐주는 걸 도와주는 분이라고 말했을 때 내가 제안을 하면 거만한 미소를 돌려받았을 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모든 것을 삼켰다. 더는 안 된다. 아침에 나는 서두르지 않고 옷을 입었다. 늘 하던 대로 부드러운 바지, 카디건, 남편이 죽기 전에 준 브로치, 차를 끓여 창가에 앉았다. 정원은 잡초를 뽑아야 했지만 내버려 두었다. 오늘은 그럴 날이 아니었다. 9시 17분쯤 휴대폰이 울렸다. 민서에게서 온 문자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어젯밤에 너무 이상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서 쓰러진 거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엄마 표정이 이상했거든요.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다. 축복받은 아이. 할머니는 괜찮아, 얘야. 물어봐줘서 고마워. 그리고 그래, 뭔가 이상했지. 더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지만 문자로 할 이야기는 아니었다. 곧 그 아이와 이야기할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나는 오전을 은행거래 내역서를 살펴보며 보냈다. 계좌는 3개였다. 예금 계좌 하나, 입출금 계좌 하나, 그리고 1년 넘게 건드리지 않은 계좌 하나. 모든 서류에는 내 이름이 있었고 몇몇에는 민준이의 이름도 있었다. 내가 그들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자동 이체를 설정해 두었는지 잊고 있었다. 휴대폰 요금, 자동차 보험료, 학원비,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헬스장 회원권까지 모든 것이 흑백으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 돈으로 자신들의 삶을 꾸리면서 이제는 나를 그 삶에서 지우려 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노트북을 닫고 은행에 전화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젊고 쾌활하고 아침 9시 30분 치고는 너무 활기찼다. 안녕하십니까. 김은희 고객님. 신한은행 박지은 상담원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내 손은 전화기 옆 메모장 위에 놓여 있었다. 그곳에는 내가 기억하는 모든 정기 결제 항목이 휘갈겨 쓰여 있었다. 내 글씨체는 내 기분보다 더 단호해 보였다. 네, 안녕하세요. 제 계좌의 몇 가지 승인 내역을 검토해야 해서요. 여러 자동 이체를 중단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전부 다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물론입니다. 고객님,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확인을 좀 해도 될까요? 우리는 표준적인 절차를 밟았다. 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돌아가신 남편의 성함, 내가 설정했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던 본인 확인 질문에 대한 답변. 완벽합니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저희 은행에 활성화된 계좌가 3개 있으시네요. 현재 12건의 자동거래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특정 거래만 취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일단 전부 보류하시겠습니까? 전부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럴 줄 알았는데 맑고 단호하게 나왔다. 나 자신도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알겠습니다.
박지은 상담원이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모든 예약 이체를 즉시 중단 처리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서면이나 직접 방문하여 추가 지시를 주실 때까지 보류 상태로 유지됩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전화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구나. 나는 생각했다. 큰 소란이나 대립 없이 그저 쾌활한 낯선 사람에게 건 조용한 전화 한 통, 어떤 시스템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만으로 이제 그들의 재정적 생명줄, 그들의 진짜 의존 관계는 끊어졌다. 점심때쯤 첫 번째 문자가 왔다. 민준이었다. 엄마, 휴대폰 요금제에 무슨 문제 있어? 내 폰이 정지됐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궁금해하게 내버려 두었다. 찬밥을 물에 말아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었다. 그것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 팔걸이가 벗겨진 등나무 의자에 앉았다. 서윤이가 항상 얼굴을 찡그리던 그 의자였다. 재미있게도 그 팔걸이는 그녀의 품위보다 오래 버텼다. 공기는 따뜻하고 약간 끈적였다. 9월은 항상 이랬다. 나는 이웃이 느리고 조심스럽게 잔디를 깎는 것을 보며 남편이 똑같이 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그가 여기 있었다면 이 모든 것에 대해 뭐라고 말했을까 궁금했다. 그는 놀라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았다. 몇 년 전 그는 부드럽게 내게 경고했었다. 여보, 그가 한 번은 말했다. 돈이 필요할 때만 나타난다면 그건 당신을 찾아오는 게 아니라 돈을 찾아오는 거야. 그때 나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가 너무 냉소적이라고 말했다. 이제와 생각하니 그는 냉소적인 게 아니라 그저 지쳤던 것이다. 그들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는 것을 지켜보는데 지쳤던 것이다. 오후 이 시쯤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기 전부터 누군지 알았다. 민준이었다. 그의 셔츠는 구겨져 있었는데 그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마치 오전 내내 해명을 찾아 헤매다 결국 찾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엄마. 그는 내가 들어오라고 하기도 전에 안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그는 거실에 서서 무언가를 찾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쩌면 정말 찾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은행이랑 통화하셨어요? 그래. 왜요? 그는 마치 그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 예상 밖의 일이라는 듯 말했다. 왜 그런지 알잖아. 내가 간단히 말했다. 그의 얼굴이 변했다. 짜증, 혼란, 그리고 내가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객들과 이야기할 때 짓던 그 조심스럽고 계산된 표정으로 굳어졌다. 그는 두 손을 모았다. 엄마, 서윤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런 말을 한 건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적절한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저녁 식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에 예민해져서 그랬어요. 그뿐이에요. 그걸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부르니? 내가 물었다. 어머니한테 약을 먹인 건 아니잖아요. 그가 재빨리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성급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냥 수면 유도제였어요. 멜라토닌인데 자기도 쓰는 거예요. 엄마가 긴장을 푸는데 도움이 될까 생각했던 거죠. 내게 말도 없이 내 컵에 그걸 넣었어. 그는 망설였다. 네, 그래요. 그 부분은 최선은 아니었죠. 나는 거의 웃을 뻔했다. 최선은 아니었다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팔짱을 끼고 서서 그가 다음엔 어디로 갈지 기다렸다. 그가 한숨을 쉬었다. 보세요. 그게 좋은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의 생각은 우리 둘 다 생각하기에 가끔 이 저녁 식사들이 좀 긴장되잖아요. 엄마가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고? 내가 되물었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엄마. 그 애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그 집값을 내.
내가 말을 끊었다. 그 말이 그를 멈추게 했다. 내가 계약금을 냈어. 6년 동안 매달 대출 이자도 냈지. 아이들 학원비도 냈어. 내 보험료도. 서윤이 병원비도. 작년 봄에 내 신용카드가 정지됐을 때 장본값도 내가 냈어. 은행에서 나한테 전화가 와서 알았지. 그러니 내가 저녁 식사 때 몇 마디 했다면 그럴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해. 그의 입이 열렸다가 닫혔다. 너희는 내 돈을 가져갔고 내가 말했다. 그 대가로 나를 불편한 아이처럼 재우려 했어.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이었니? 내가 물었다. 아니면 그냥 그녀가 그렇게 말하게 내버려 둔 거니? 그리고 넌 침묵했지?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마침내 그가 더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서 이게 끝인가요? 저희를 연 끊으시는 거예요? 나를 끊어내는 거야. 내가 말했다. 부엌에서 주전자가 끓기 시작했다. 나는 태연하게 몸을 돌려 차를 따르러 갔다. 예전에는 침묵이 힘이라고 생각했다. 평정을 유지하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아플 때 미소 지으면 그것이 고결한 것이라고. 좋은 어머니는 인내하고 품위 있는 여자는 용서하며 원망받는 것보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내 아들이 내 거실에 서서 약을 탄 와인잔을 사소한 사교적 실수인 양 변명하려 드는 것을 보기 전의 일이었다. 그가 차도 마시지 않고 사과도 없이 떠났을 때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조용한 작별 인사처럼 천천히 피어올랐다. 나는 울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울지 않았다. 예전에는 그것이 걱정스러웠다. 이제는 그것이 내가 애정을 베풀 줄 알아야 할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애정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는 증거로 보였다. 다음 날 나는 현관 콘솔 서랍을 열었다.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은 서랍이었다. 그 안에는 파일, 보증서, 굴러다니는 건전지, 그리고 내 글씨로 민준이라고 쓰인 두꺼운 폴더가 있었다. 나는 내용물을 식탁 위에 쏟아냈. 수표 사본, 영수증, 그리고 한 번도 상환되지 않은 차용증이 있었다. 생일 카드에는 어떤 선물에도 붙어 있어서는 안 될 만큼 영이 많은 숫자 옆에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다. 17년간의 관대함. 아니, 서서히 나를 하나의 선택지로 결정해버린 가족 안에서 내 자리를 사려고 했던 17년간의 시도였다. 아기방 가구라고 적힌 1천만 원짜리 수표를 보았다. 서윤이가 하준이를 임신했을 때였다. 그녀는 전화기 너머로 울었다. 자기 아이를 중고 싸구려 가구에서 재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 나는 그날 바로 돈을 붙였다. 보너스가 나올 때까지의 단기 대출이라고 표시된 또 다른 2천만 원. 보너스는 결코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가장 큰 금액, 집 계약금 1억 원. 그날 밤 그들은 샴페인을 마셨다. 민준이가 코르크 사진을 보내며 엄마 없었으면 이거 못 땄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억한다. 나는 그 사진을 인화하지 않았다. 단지 돈 문제만은 아니었다. 사소한 것들이었다. 서윤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교정하는 버릇이 있었다. 어머님, 그냥 가을이 아니라 가을 감성이라고 하셔야죠. 아이들한테 그런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좀 촌스러워요. 민준이는 그게 귀엽다는 듯 웃었다.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았다. 나는 새 노트를 꺼내 쓰기 시작했다. 아직 편지는 아니었지만 지불 내역, 날짜, 패턴의 목록이었다. 길었다. 맨 아래에 선을 긋고 한 문장을 썼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무엇을 주느냐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멈췄을 때 어떻게 대우받느냐로 측정된다. 그러고 나서 전화기를 들어 민서에게 전화했다. 두 번째 신호에 받았다. 할머니,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지만 조심스러웠다. 내가 화가 났을까봐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 어떤 것보다 그게 더 아팠다. 얘야, 내가 말했다. 어제 할머니 괜찮냐고 물었었지. 네,
표정이 달라 보이셨어요. 할 말이 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전화로는 안 돼. 학교 끝나고 들를 수 있겠니? 물론이죠. 그녀가 즉시 말했다. 뭐 사갈까요? 너만 오면 돼. 그날 오후 그녀가 왔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고 공손하게 어깨에 배낭을 메고 깊이 생각할 때 짓는 작은 미간의 주름을 지은 채 들어왔다.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나는 간식을 권하지도 학교에 대해 묻지도 않고 그저 진실을 말했다. 컵에 대해서,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녀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엄마는 몇 년 전부터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놀랐다. 10살 때부터 느꼈어요. 그녀가 말했다. 기억나요? 할머니가 저한테 스웨터를 사주셨는데 엄마가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했고 아빠는 그냥 그러게 내버려뒀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가 나를 보고 그 다음엔 자신의 손을 보았다. 이제 괜찮으세요? 이제는 괜찮아. 내가 말했다. 죄송해요. 네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네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잖니. 그녀는 숨을 한 번 쉬고 그 다음엔 이제 어떻게 될 거냐고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아.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달라질 거야.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그저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민준이에게가 아니라 내 변호사에게. 아직은 아니었다. 나는 면담을 요청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다. 변호사 사무실은 오래된 나무와 복사용지 냄새가 났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게 만드는 그런 무균의 평온함. 남편이 죽은 후 유언장을 수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몇 년 동안 와본 적이 없었다. 그때는 모든 것을 민준이에게 남겼다. 다른 누구에게 남기겠는가? 이제는 다른 이유로 이곳에 왔다. 접수원이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정중하게 미소 지으며 차를 권했다. 나는 사양했다. 김은희 여사님, 최 변호사님께서 지금 뵙겠다고 하십니다. 그녀가 몇 분 뒤에 말했다. 최 변호사는 70대에 가까웠다. 그는 마르고 눈빛은 예리했으며 손은 외과 의사처럼 차분했다. 민준이가 아직 고등학생일 때 내 첫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냈다. 친구는 아니었지만 작은 동네의 전문가들이 종종 그렇듯 서로에게 익숙했다. 김 여사님, 그가 내가 들어서자 일어서며 따뜻하게 말했다. 오랜만입니다. 너무 오래됐죠. 내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변경할 게 좀 있어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나는 과장 없이 천천히 사실을 설명했다. 그는 말을 끊지 않고 들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펜으로 노트에 무언가를 휘갈겼을 뿐이었다. 내가 와인잔 이야기, 컵을 바꾼 부분에 이르렀을 때 그는 펜을 내려놓고 안경 너머로 나를 보았다. 고소하시겠습니까?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는 왜냐고 묻지 않았다. 대신 서랍을 열어 내 마지막 유언장을 꺼냈다. 그는 페이지를 넘겼다. 현재 민중군이 유일한 수혜자입니다. 여사님께서 여전히 유언 집행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여사님께서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할 경우를 대비해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셨군요. 이 모든 직위에서 그를 제외하고 싶으신 겁니까? 네. 그리고 제 손녀 민서로 대체하고 싶습니다. 그는 눈도 깜빡하지 않고 메모만 했다. 그리고 신탁기금도 설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민서의 교육과 미래를 위해 별도로 확보된 계좌. 다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것. 부모도, 오빠도, 저도. 일단 설정되고 나면요. 최 변호사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가능합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을 후임 수탁자로 지정하는 취소 가능 신탁을 제안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께서 그 사람이 되어주실 수 있나요?
그가 살짝 미소 지었다. 기꺼이요. 하지만 먼저 민서양과 확인하여 제안받는 내용을 이해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몰라요. 내가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대답하고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2시간이 걸렸다. 서명하고 이니셜을 쓰고 조항 하나하나를 검토했다. 망설임은 없었다. 그저 몇 년 전에 걸었어야 할 길을 마침내 걷고 있는 듯한 차분한 방향 감각만 있었다. 끝났을 때 나는 가벼워진 기분이었다. 희열에 찬 것은 아니었지만 짐을 던 것 같았다. 밖은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빛이 달라져 있었다. 더 부드러워졌다. 집으로 가는 길에 빵집에 들러 민서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 타르트를 샀다. 그녀를 위해 준비해두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전화했다. 받지 않았다. 몇 분 뒤 문자가 왔다. 방금 주택담보대출은행에서 알림이 왔어. 납부가 반송됐대. 무슨 일이야? 전화 좀 줘. 나는 화면을 쳐다보다가 전화기를 내려놓고 화초에 물을 주러 갔다. 잠시 침묵 속에 앉아있게 두자. 나는 몇 년 동안 그의 침묵 속에서 살았다. 그날 오후 늦게 민서가 다시 들렀다. 이번에는 학교 서류 뭉치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아빠가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녀가 부엌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담근 매실차를 따라주었다. 서윤이가 와인잔에 약을 넣게 내버려 두기 전에 그 생각을 했어야지. 내가 차분하게 말했다. 민서가 얼굴을 찡그렸다. 아빠는 그런 게 아니었대요. 나는 내가 들은 걸 알아. 할머니 믿어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아 식탁 너머로 타르트를 밀어주었다. 체리야, 기억하고 있었지. 그녀가 미소 지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내가 그가 제일 좋아하는 치즈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을 때 봤던 부드럽고 감사에 찬 미소였다. 거리감과 기대감이 생기기 전에 결정을 내렸어. 내가 말했다. 유언장을 바꿨어.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요? 내 아빠를 뺐어. 수혜자, 집행인, 대리인에서 모두 제외했어. 대신 너를 넣었지. 저를요? 그래, 너를. 그리고 네 미래를 위해 신탁 기금을 설정했어. 그녀는 충격받은 듯 뒤로 기댔다. 할머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 말 안 해도 돼. 내가 대답했다. 그냥 약속 하나만 해줘. 뭐든지. 사람들이 내 친절함을 허락으로 여기게 두지 마.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들을 벌주려고 이런 건 아니야. 내가 말했다. 내가 만든 것이 나를 보는 사람. 내가 줄 수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체를 보는 사람에게 가길 원해서 한 거야. 저는 할머니를 봐요.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다시 누군가의 어머니가 된 기분이었다. 내가 제공할 수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청구서 통지는 사흘 뒤에 왔다. 민준이의 이름이 굵은 글씨로 쓰여 있었지만 내 주소가 청구지 주소로 되어 있는 옅은 노란색 봉투. 그들이 이사 후 정착하는 동안 내가 우편물을 관리해주던 시절의 잔재였다. 나는 걱정보다는 습관 때문에 그것을 열었다.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보험료, 하나는 거절, 하나는 보류. 나는 편지를 조리대 위에 놓고 차를 끓였다.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었다. 그날 오후 늦게 은행에서 모든 정기 이체의 최종 해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가 왔다. 친절한 김대리가 목록을 읽어주었다. 휴대폰 요금제, 공과금, 대학 학자금 지원, 헬스장 회원권 2개, 그리고 월별 임원 경비라고 표시된 무언가. 그게 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기록용으로 인쇄된 사본을 받으시겠습니까? 네, 부탁합니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제 변호사인 최 변호사님께도 보내주시겠어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다. 의식 없이 그저 전화 한 통과 거의 20년 동안 나 스스로 얽매여 있던 재정적 유대를 조용히 지우는 것으로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은 충만했다. 내가 얼마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살았는지 깨닫지 못했다. 문자, 전화, 요청. 같은 문자 그대로의 소음뿐만 아니라 관대함의 정신적 무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을 것,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포함될 것을 계산하는 보이지 않는 수와 그들은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의무감에서 하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관대하시잖아요. 민준이가 이제는 사포처럼 느껴지는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곤 했다. 항상 돕는 걸 좋아하셨잖아요. 그래, 좋아했다. 하지만 나는 돕는 것과 화폐를 혼동하게 되었다. 식탁에서의 자리를 위한 거래, 더는 아니었다. 주말까지 나는 집을 천천히, 의도적으로 재배치하기 시작했다. 제장식이 아니라 되찾는 것이었다. 서윤이가 한때 더 현대적이라며 고집했던 뻣뻣한 회색 커튼을 떼어냈다. 그녀가 눈을 흘기던 꽃무늬 커튼을 다시 걸었다. 나는 그게 좋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가 커튼을 묶는 동안 그가 커피를 내리던 아침을 떠올리게 했다. 몇 년 동안 그들이 내게 준 선물 선반을 포장했다. 대부분 수동 공격적인 메모가 붙어 있는 것들이었다. 당신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는 법에 관한 책, 내가 한 번도 쓰지 않은 믹서기, 내 취향에는 너무 과감한 목걸이, 상자에 넣어 기부라고 표시하고 문 옆에 두었다. 문자 그대로, 그리고 비유적으로 공간을 만들고 있었다. 월요일, 민서가 학교 끝나고 다시 들렀다. 그녀는 내가 거실 바닥에 앉아 낡은 사진 앨범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몇 년 동안 들여다보지 않았다. 항상 너무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묻지도 않고 내 옆에 앉았다. 이거 찾았어. 내가 모래성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6살 민준이의 페이지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민서가 미소 지었다. 하준이 오빠랑 닮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어찌나 크게 웃던지 식당에서 사람들이 돌아볼 정도였단다. 민서가 사진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내가 고개를 저었다. 어느 날 정확히 변했는지는 모르겠어. 극적인 건 아니었고 그냥 서서히 자라고 영리해지고 서윤이를 만났지. 우리 사이의 것들이 줄어들기 시작했어. 더 빡빡해졌지. 마치 우리가 누구였는지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아빠가 엄마를 그렇게 대하게 놔두지 말았어야 했어요. 민서가 조용히 말했다. 동의하지. 하지만 나도 그걸 허락했어. 진실보다 평화를 더 원했거든. 우리는 몇 페이지를 더 넘겼다. 생일, 명절, 병원 의자에서 갓난아기 민서를 안고 있는 사진 한 장. 내 눈은 울어서 부어 있었다. 그날이 기억났다. 아이가 너무 일찍 세상에 나왔다. 민준이는 패닉에 빠졌다. 나는 서윤이가 자는 동안 밤새 아이를 안고 있었다. 민서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보았다. 이거 기억 안 나요. 그녀가 말했다. 태어난 지 몇 시간밖에 안 됐을 때 잤니? 그녀는 망설였다. 아빠랑 완전히 인연을 끊을 생각이세요? 아예 말도 안 하고요. 생각 중이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처벌에 관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어. 평화에 관한 거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내 삶에 있을 수 있다면 나는 열려 있어. 하지만 더는 사랑을 위해 돈을 내지는 않을 거야. 그 장은 끝났어.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에 살짝 머리를 기댔다. 그녀가 떠난 후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전화가 왔다. 그냥 울리게 두었다가 음성 메시지를 확인했다. 서윤이었다. 목소리는 긴장되고 강요된 듯하며 반쯤은 너무 달콤했다. 어머님, 저희가 얘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오해가 좀 있었네요. 민준 씨한테 들었는데 마음이 많이 상하셨다고요. 정말 유감이에요. 우리 모두가 모든 걸 터놓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이라도 같이 할까요? 나는 유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듣기 위해 메시지를 딱 한 번 다시 열었다. 마치 내 감정이 일정 충돌인 것처럼 나는 다시 전화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그 점심이 무엇일지 알았기 때문이다. 연극, 조건이 붙은 사과, 균형을 되찾아 달라는 요청. 그녀가 정말로 원한 것은 접근권이었다. 나에게, 내 돈에게, 내 침묵에게 그녀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담요를 덮고 창가에 앉아 해가 나무 뒤로 지는 것을 보았다. 현관불이 자동으로 켜졌다. 내가 되찾은 의자, 그 벗겨진 팔걸이 위에 부드러운 노란색 후광이 비쳤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포함되기를 바라지 않았다. 누군가의 가족 버전에 맞추기 위해 나 자신을 조정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집에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하준이에게서 첫 번째 메시지가 왔다. 짧고 딱딱하고 예의 바른 마치 정말 좋아하지 않는 선생님에게 쓰는 것 같았다. 할머니, 아빠가 할머니가 모두에게 화나셨다고 하던데 그냥 괜찮으시길 바란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잠시 그것을 쳐다보았다. 말은 잔인하지 않았지만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질문도 진정한 관심도 없었다. 그저 내가 일으킨 어떤 혼란이든 스스로 해결되고 기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뿐이었다. 그는 항상 그랬다. 거리를 두고 착한 아이였지만 불편함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일찍부터 배웠다.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1시간 뒤 민서가 전화했다. 하준이 오빠가 방금 문자 보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할머니가 모두에게 화나셨대요. 화난 거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끝난 거야. 전화선 너머로 침묵이 흘렀고 그 다음엔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잘하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민서는 이제 매일 전화했다. 내가 느꼈을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그냥 그랬다. 가끔은 들르고 가끔은 전화했다. 한 번은 레몬 한 봉지를 가져다 주었다. 내가 최고의 레모네이드를 만든다며 병에 든 건 이제 질렸다고 했다. 나는 그런 종류의 관심, 단순하고 조용하고 요구하지 않는 관심에 얼마나 목말랐는지 깨닫지 못했다. 그날 오후 또 다른 메시지가 왔다. 이번에는 민준이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돈 말고 그냥 얘기.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기를 끄고 정원으로 나갔다.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의 삶을 정리하느라 바쁜 동안 잡초는 뻔뻔해져 있었다. 나는 맨손으로 흙을 파고들었다. 뿌리 하나하나를 뽑아내며 공기와 햇빛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다. 기분이 좋았다. 정직하고 지저분하고 진짜 같았다. 그날 저녁 나는 빵을 구웠다. 집은 따스함과 무언가 부풀어 오르는 냄새로 가득 찼다. 밀가루와 물이 다시 살아있는 무언가가 되는 느린 기적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깨닫지 못했다. 나는 창가에 앉아 아직 따뜻한 조각을 먹었. 버터 없이 소금만 뿌려서. 현관불이 켜졌다. 나는 전화기를 보지 않았다. 어두워진 후 다시 전화가 울렸을 때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 이번에는 서윤이의 어머니 목소리였다. 놀라웠다. 김 사부인, 저예요, 장 여사. 요즘 긴장감이 좀 있다는 건 알지만 저는 사부인께서 소외감을 느끼시길 결코 원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민준이랑 서윤이가 계획에 사부인을 포함시키고 있다고 생각했죠. 알았더라면. 그녀는 망설였다. 그냥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항상 사부인께서 자신을 어떻게 처신하시는지 존경해 왔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진심일 수도 있고 그저 취소된 지불 내역에 대해 들었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다음 날 꽃집에서 흰 백합 꽃다발을 배달했다. 메모는 없고 인쇄된 카드만 있었다. 당신을 생각하며
나는 코웃음을 쳤다. 세상 어떤 백합도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나는 꽃을 옆집 박 여사님께 드렸다. 그녀의 개가 지난주에 죽었다. 적어도 그녀는 고마워할 것이다. 그 주 후반, 나는 다른 은행에 약속을 잡았다. 민준이가 이용하는 곳이 아니었다. 깨끗한 단절을 원했다. 젊은 여직원이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나는 민서를 위한 신탁 기금용, 하나는 오직 나만을 위한 것. 내 이름만. 공동 접근권도, 공동 서명자도, 만약을 대비해서도 없었다. 그녀가 비상 연락처로 가족 구성원을 추가하고 싶냐고 물었을 때 나는 고개를 비상사태는 이미 겪었어요. 내가 말했다. 처리했고요. 집에 돌아오니 우편함에 손으로 쓴 편지가 있었다. 민서가 줄이 쳐진 종이에 진짜 편지를 쓴 것이었다. 글씨는 단정하고 예전 내 글씨처럼 동글동글했다. 집이 얼마나 이상한지, 민준이가 평소보다 조용한지, 서윤이가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지, 하준이가 계속 일요일 저녁 식사에 올 거냐고 묻는지에 대해 썼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녀가 썼다. 할머니가 드라마틱하거나 까다롭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요. 할머니는 경계를 세우고 계시고 저는 그걸 존중해요. 그러고 나서 내가 2번 읽은 한 문장. 할머니는 제게 빵 굽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만 지금은 제게 줏대 있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나는 편지를 접어 남편의 시계, 낡은 교회 주보, 그리고 민준이가 어렸을 때 찍은 유일한 사진을 보관하는 서랍에 넣었다. 다음 날 나는 우체국에 가서 편지지 한 상자를 샀다. 그들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면 나도 똑같이 답장할 것이다. 하지만 진실을 쓰는 사람들에게만 백합이나 음성 메시지나 비싼 종이에 숨겨진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정직한 말로 나는 그날 저녁 민서에게 답장을 썼다. 조언이나 설교 없이 그냥 빵에 대해, 백합에 대해, 마침내 공간을 되찾고 있는 정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었다. 친절은 선물이란다, 얘야. 하지만 계약은 아니야. 그 차이를 절대 잊지 마. 나는 편지를 봉하고 미소 지었다. 원한다면 침묵이 계속되게 두자. 나는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민준이의 편지는 목요일에 도착했다. 이메일도 문자도 아닌 진짜 봉투, 그의 글씨로 쓰인 내 이름. 정성스럽고 거의 너무 단정해서 시간을 들인 것처럼, 노력이 보이길 원한 것처럼. 나는 바로 열지 않았다. 차를 끓이고 빨래를 분류하고 행주를 접는 동안 식탁 위에 두었다. 나는 마치 쑤시는 이빨을 의식하듯 그의 존재를 의식하며 그 주위를 맴돌았다. 아프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마침내 열었을 때 나는 변명을 각오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내가 몇 년 동안 그에게서 보지 못했던 문장으로 시작했다. 엄마, 죄송해요. 수식어도 조작도 없이 그냥 그것.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나에게 의지했는지, 그가 중립을 지키는 동안 서윤이가 주도하게 두는 것이 얼마나 쉬워졌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날 밤 식당에서 그녀의 말을 들었다고, 그녀를 막기에는 너무 두려웠다고 인정했다. 그녀가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알았고 막지 않았어요. 그게 평화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게 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 알겠어요. 그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취소된 지불 내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추억에 대해 썼다. 내가 설거지하며 노래를 부르던 것, 커피 냄새와 콧노래 소리에 잠에서 깨던 것,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그가 제일 좋아하는 죽을 끓여주고 잠들 때까지 같은 책을 계속해서 읽어주던 것.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엄마를 한 사람으로 보기보다 기능, 역할,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 이렇게 추한 일이 일어나야 했다는 게 싫어요. 마지막에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내려 노력 중이라고.
내가 허락한다면 다시 내 삶의 일부가 될 권리를 얻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천천히 편지를 접어 옆에 두었다. 어떤 기분인지 몰랐다. 그런 사과를 너무 오래 기다려서 이제 그것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아무것도 지우지 않았다. 일어난 일을 더 낫게 만들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무언가였고 어쩌면 거기서 무엇이 자라날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 그날 늦게 나는 최 변호사를 만나러 시내로 나갔다. 신탁기금 서류가 최종 서명을 위해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평소에 조용한 미소로 나를 맞았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에 앉아 우리 사이에 두꺼운 파일을 두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검토했다. 기금은 완전히 확보되었습니다. 그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지급은 민서 양이 25세가 되면 시작되며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교육 및 주거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확정되었으며 오직 그녀만이 자금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공동 서명자나 양도는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보호받을 겁니다. 그가 덧붙였다. 잘하셨습니다. 그럴 자격이 있어요. 내가 말했다. 최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부드럽게 덧붙였다. 저는 수년간 많은 가족과 일해왔습니다. 김 여사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뒤에 많은 분노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분노가 있었죠. 내가 말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완전히는요. 그는 더 묻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 서류에 서명했다. 줄 위에 성씨만 썼지만 한 장을 닫는 기분이었다. 나오면서 빵집에 들러 케이크 2조각을 샀다. 하나는 나를 위해, 하나는 민서를 위해. 그날 그녀가 들를지 몰랐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느껴졌다. 집에 돌아오니 우편 배달 트럭이 막 도착해 있었다. 또 다른 봉투. 이번에는 서윤이에게서 온 것이었다. 나는 거의 열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질 뻔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인쇄된 한 장짜리 편지였다. 손글씨가 아닌 정중하고 차가운. 그녀는 내가 잘 지내길 바란다고, 일이 그렇게 받아들여진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다리를 다시 놓고 싶다고 썼다. 그녀가 좋아하는 현대적인 식당, 모든 것이 돌 위에 나오고 소금과 공기 맛이 나는 곳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다. 그녀 돈으로. 사과는 없었다. 그저 거칠애 뿐이었다. 나는 편지를 한번 접어 쿠폰과 여분 건전지를 보관하는 서랍에 밀어 넣었다. 아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들을 위한 대기실. 그날 저녁 민서가 들렀다. 나는 그녀에게 케이크를 주며 신탁기금이 공식화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내 미래를 빼앗아갈 수 없다는 뜻이야. 내가 말했다. 내가 어리석게 굴어도 말이지. 그녀는 웃다가 망설였다. 많이요? 충분히. 내가 말했다. 그녀는 숫자에 대해 묻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그런 점이 좋았다. 우리는 현관에 앉아 마지막 빛이 하늘을 떠나는 것을 보며 케이크를 먹었다. 아빠가 편지 썼어요. 내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가 쳐다보았다. 진심이라고 믿어. 하지만 누군가의 후회를 믿는다고 해서 그에게 다시 열쇠를 주는 건 아니야.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하실 건가요? 이미 용서했어.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게 그를 다시 집으로 들여보낸다는 뜻은 아니야. 민서는 논쟁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프지 않은 침묵 속에서 케이크를 다 먹었다. 그날 밤 나는 창문을 열고 잤다. 공기는 이제 더 차가워졌다. 9월이 가을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종류의 가을. 감성적이지도 연출되지도 않은 그냥 정직한 날씨. 자정쯤 한 번 깨서 창가에 섰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차도 발소리도 없이 그저 조용한 집들의 속삭임뿐. 내 집은 더 이상 대기실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다시 집처럼 느껴졌다. 그들이 내 문 앞에 나타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렇게 늦은 오후 폭풍이 오기 직전처럼 공기가 무겁고 고요하게 매달려 있는 날이었다. 나는 마당에서 정원의 먼 구석,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던 곳에 잡초를 뽑고 있었다. 그때 차 소리를 들었다. 보기 전에 그 엔진 소리를 알았다. 민준이의 세단. 항상 약간 너무 깨끗하고 항상 약간 너무 반듯하게 주차되어 있었다. 나는 일어나 바지에 손을 닦고 그들 둘 다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민준이는 피곤해 보였고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늙어 보였지만 내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서윤이었다. 평상복 차림에 머리는 뒤로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에게는 드문 일이었다. 그녀는 항상 언제든 카메라가 나타날 것처럼 자신을 꾸몄지만 오늘은 평범해 보였다. 거의 작아 보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민준이가 작은 인사로 손을 들었다. 엄마, 그가 말했다.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얘기하고 싶다면 내 구역에서 할 수 있었다. 그들은 마치 아직도 혼날까봐 확신하지 못하는 아이들처럼 계단을 따라 나를 따라왔다. 나는 의자를 권하지 않았다.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대하지도 않았다. 서윤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지금 가장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거라는 거 알아요. 틀린 말 아니네. 내가 말했다. 그녀는 침을 삼켰다. 말씀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니에요. 비록 그게 저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요. 나는 기다렸다. 그녀는 민준이를 보았고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 모든 것에 대해서요. 저녁 식사, 그 컵.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통제할 권리가 없는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어요. 이기적이고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목소리는 평탄했다. 연습된 듯 했지만 로봇 같지는 않았다.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얼음 위를 걷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도움을 요청하도록 키워지지 않았어요. 그녀가 계속했다. 그리고 어머님께서 계속해서 주셨을 때 돈, 시간, 공간. 저는 그게 그냥 어머님의 방식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게 어머님께 얼마나 큰 대가였는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싶지 않았죠. 나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민준이가 한 걸음 다가왔다. 저희가 온 건 이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더는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들 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말했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어. 그들은 움찔했다. 하지만 용서가 내 식탁의 자리를 의미하는 건 아니야. 아직은. 민준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서윤이는 그녀의 공로를 인정하자면 반박하지 않았다. 나는 오랫동안 유용함으로 사랑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 내가 말했다. 내가 도움이 되기만 하면 아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불안하게 움직였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아. 내가 덧붙였다. 하지만 이용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아. 그 말이 통한 것 같았다. 민준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이야기를 관리하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지. 아이들에게 내가 까다롭다고 말하지 마. 피해자 행세도 하지 말고 그냥 진실을 말해. 내가 너희가 좋아하지 않는 경계를 세웠다고. 그리고 결과와 함께 살아. 돈이 부족하면 방법을 찾아. 너희는 어른이야. 직업도, 집도, 내가 사준 차도 있잖아. 내가 35살의 과부가 되었을 때 그랬던 것처럼 방법을 찾아. 서윤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다. 부끄러움인지 자존심을 지키려는 시도인지 확실하지 않았다. 공평하네요.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다. 나는 문 쪽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다시 찾아오고 싶으면 먼저 편지를 써. 예고 없는 방문도 요청도 의무도 없이 그들 둘 다 동의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그들을 안아주지도 손을 내밀지도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가 방충망 문을 닫았다. 커튼 사이로 그들이 다시 차에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다툼도 드라마도 없이 그저 자신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무언가에 대한 접근권을 잃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은 두 사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들렀다. 나는 그들이 왔었다고 말했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진실을. 민서가 살짝 미소 지었. 그들 정신이 번쩍 들었겠네요. 살아남을 거야. 내가 말했다. 우리 모두 살아남잖아.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이제 여기 정말 조용하네요. 조용한 게 좋아. 내가 말했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중요한지 아닌지를 말해주거든. 그날 오후 나는 새 노트를 가지고 앉았다. 지불 내역 목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 사소한 것들의 목록을 시작했다. 도예 수업 듣기, 서울숲 가보기, 내 오래된 레몬 케이크 레시피를 찾아서 아직도 기억하는 만큼 맛있는지 확인하기. 몇 년 동안 그런 목록을 만들지 않았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위한 목록을 만들었다. 장보기, 청구서, 선물, 부탁. 이것은 내 것이었고 시작처럼 느껴졌다. 자유는 항상 불꽃놀이와 함께 오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닫힌 문 아래의 빛처럼 천천히 스며든다. 그들의 방문 다음 날 아침에 그런 기분이었다. 나는 해가 뜨기 전에 알람도 없이 이유도 없이 잠에서 깼다. 그저 눈이 떠지고 몸이 쉬었다. 일어나서 옛날 방식으로 커피를 내리고 무릎에 담요를 덮고 현관에 앉았다. 거리는 아직 잠들어 있었. 차도 스프링클러도 짖는 개도 없이 그저 고요한 뿐. 그리고 그 속에 침입자도 소품도 아닌 내 시간의 주인으로 내가 있었다. 나는 마당 위로 빛이 한 뼘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희미했다가 그 다음에는 황금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정신이 팔리지 않을 때 더 잘 알아차리는 그런 아침. 나는 약하지 않았다. 나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것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었다. 그들은 내 침묵이 동의를 의미한다고 내 고요함이 허락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것은 지구력이었다. 오랫동안 참아온 숨이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는 완전히 숨을 내쉬고 있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현관 벽장을 청소했다. 끝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공간이 필요해서. 맞지 않는 코트, 아무도 하지 않는 보드게임. 민준이가 몇 년 전에 준 발가락을 꽉 조이지만 공식적인 행사에는 적절해 보이는 구두 한 켤레를 찾았다. 그것들은 기부자루에 들어갔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간직했다. 남편의 낡은 소매가 다른 스웨터. 아직도 삼나무와 내가 결코 이름 붙일 수 없었던 따뜻한 무언가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잠시 그것을 들고 있다가 조심스럽게 접어 침대 위에 두었다. 어떤 것들은 기능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에 간직하는 것이다. 정오쯤 민서가 전화했다. 목소리가 좋으시네요. 그녀가 약간 놀란 듯 말했다. 기분이 좋아. 그들이 떠날 때 뭐라고 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 내가 말했다. 그리고 그게 괜찮아. 나는 후속 조치가 필요 없었다. 설명도 필요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순간을 가졌고 나는 내 순간을 가졌다. 나머지는 스스로 해결될 것이다. 아니면 그렇지 않거나 그 부분은 더 이상 내게 달려있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화원에 가서 정원의 심을 허브를 샀다. 바질, 타임, 라벤더. 간단한 것들이었지만 내 삶의 그 구석을 너무 오랫동안 소홀히 했다. 사과가 필요 없는 무언가를 키우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오후 내내 심었다. 손은 흙 속에, 등은 햇볕 아래에. 은행 명세서나 너무 익힌 소고기. 위에서의 억지 미소 같은 것들을 걱정했다는 사실조차 잊게 만드는 그런 조용한 작업. 전화가 한 번 울렸다. 다시 민준이었다.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두었다.
이번에는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것을 진전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나는 그의 편지를 보관하는 서랍을 열었다. 다시 읽었다. 여전히 진심이었고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제는 흉터가 생긴 상처처럼 덜 날카로웠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은 후 민서가 쓴 편지를 집어들어 다시 읽었다. 줏대에 관한 문장에서 미소 지었다. 그녀도 그것을 키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했다. 그날 밤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요리했다. 남은 음식이 아니라 냉동식품이 아니라 진짜 음식. 토마토와 마늘을 넣은 신선한 파스타와 약간 너무 많은 올리브 오일. 나는 부엌 라디오에서 조용히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식탁에서 천천히 먹었다.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았고 아무도 더 달라고 하지 않았고 아무도 음식을 깨작거리거나 좀 느끼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나 먹고 살고 있었다. 한 입 베어 무는 순간 깨달았다. 이것이 얼마나 드문 일이 되었는지. 몇 년 동안 나는 제공자, 완충제, 누군가의 삶의 배경에 있는 조용한 그림자였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돕는 사람, 은행. 이제 나는 파스타 한 접시, 와인 한 잔, 그리고 더 이상 조용한 원망이 메아리 치지 않는 집을 가진 한 여자일 뿐이었다. 나는 그날 밤 저녁 식사, 컵, 거칠에 느린 붕괴를 생각했다. 서윤이가 쓰러지기 직전의 얼굴, 민준이의 패닉, 그리고 내 자신의 평온함을 기억했다. 내가 얼마나 미동도 없었는지. 복수심에 불타지도 화나지도 않고 그저 끝났을 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끝내기 위해 드라마가 필요하다. 나는 평화가 필요했다. 그것이 내 퇴장이자 나의 귀환이었다.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내가 깨어있기를, 질문에 답하기를, 돈을 보내기를, 또는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한 불평을 들어주기를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화는 마침내 찾아왔을 때 당신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존재하기를.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내 자신의 삶에 완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불을 끄면서 나는 거의 무심코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지만 나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옳았다. 2주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갔다. 문자도 방문도 꽃에 숨겨진 사과나 걱정으로 위장한 죄책감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몇 년 동안 가졌던 가장 큰 평화였다. 나는 사소한 것들, 예전에는 서두르거나 미루었던 것들에 시간을 보냈. 뒷문을 칠하고 식료품 저장실을 정리하고 거의 10년 동안 무시했던 거실 커튼의 구멍을 꿰매기까지 했다. 그것이 정말로 중요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처리할 내 것이었기 때문이다. 감독 없이, 논평 없이,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 없이 그것이 차이점이었다. 나는 더 이상 관찰당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또는 그저 가까이 살 때 모든 것이 연극이 된다. 당신이 내리는 모든 선택은 조용한 토론의 대상이 된다. 심지어 침묵조차도 판단처럼 느껴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제 침묵은 숨 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의 승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언젠가 누군가가 그 상자를 열고 자신의 부엌에서 내 목소리를 듣게 하기 위해서. 그날 저녁 민서가 전화했다. 조용해요. 그녀가 부모님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네. 내가 대답했다. 할머니가 정신 차리시길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기다리게 둬. 그녀는 잠시 조용했다. 그래서 정말 더 이상 화나지 않으시는 거죠? 아니, 내가 말했다. 분노는 불이야. 산소가 필요하지. 나는 그것을 먹이는 것을 멈췄어. 뭐가 남았어요? 공간. 내가 말했다. 그리고 고요함, 그리고 평화. 그녀는 그것을 좋아했다. 우리는 학교, 친구들, 그녀가 읽고 있는 새 책에 대해 좀 더 이야기했다. 무거운 주제 없이 그저 진짜 대화.
죄책감이나 협상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종류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유산에 대해 생각했다. 돈이나 집이나 심지어 신탁기금도 아니고 내가 남기는 느낌. 그들은 무엇을 기억할까? 내가 친절했다고, 강했다고, 거리를 두었다고, 차가웠다고 말할까? 어쩌면 그 모든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나는 그들이 내가 이용당하는 것을 멈췄다는 것, 주는 것이 잃는 것이 되는 경계를 찾아내고 물러섰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랐다. 다음 날 나는 도서관에 가서 항상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었던 책 3권을 빌렸다. 나왔을 때 해는 높이 떠 있었고 바람은 작은 보상처럼 느껴졌다. 안에 카드들은 수년간의 사용으로 밀가루와 기름으로 얼룩져 있었다. 나는 몇 세기 동안 그것을 만지지 않았다. 서윤이는 내 레시피에 관심이 없었다. 너무 무겁고 구식이라고 했다. 한 번은 감정을 좀 덜 넣고 요리해 볼 수 없겠냐고 묻기까지 했다. 그게 무슨 뜻이든. 하지만 민서는 몇 년 전에 언젠가 그것들을 모두 적어줄 수 있냐고 물었다. 그래서 나는 한 카드씩 시작했다. 재료뿐만 아니라 이야기, 레시피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가장 좋아했는지, 보통 언제 만들었는지, 집에서 나는 민서에게 또 다른 편지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기금이나 민준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삶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책, 팬케이크, 레시피 상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앞마당에 새로운 화단을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려하고 야생적이고 정돈되지 않은 무언가. 이렇게 끝맺었다. 다른 누군가가 네 삶에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마. 그렇다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 나는 그 며칠 대부분을 안에서 읽고 쓰고 방에서 방으로 서두르지 않고 이동하며 보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는 것은 위안이 되었다. 바깥 세상이 조용한 재시작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이나 서윤이에게서는 소식이 없었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았다. 둘째 날 밤 나는 노트를 가지고 앉아 몇 년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했다.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록을 썼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느라 바빠서 멀어지게 둔 사람들. 서윤이가 좋아하지 않아서 전화하는 것을 멈춘 친구들. 손을 흔들었지만 안으로 초대하지는 않았던 이웃들. 심지어 2도시 건너에 살면서 내가 그녀의 생일을 2번 잊은 후에도 항상 내게 생일 카드를 보내준 사촌 미경이까지. 나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로 결심했다. 변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 그것이 내가 배우고 있는 것이었다. 자유는 항상 관계를 끊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중요했던 관계, 누군가의 밧줄 끝을 잘못 잡고 있느라 헤어지게 둔 관계를 다시 묶는 것에 관한 것이다. 나는 미경이부터 시작했다. 사랑하는 미경아, 내가 썼다. 너무 오래 침묵했어.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잊었기 때문이야. 기분이 좋았다. 다음 날 아침 소포가 도착했다. 꽃도 죄책감 섞인 선물도 아닌 바구니. 안에는 꿀, 차, 수제 잼 한 병, 그리고 접힌 메모가 있었다. 민서가 잼을 직접 만들었다고 썼다. 이웃집 울타리에서 딴 산딸기로 맛을 보면서 내 생각이 났다고 했다. 약간 시큼하고 약간 달콤하고 완전히 자기 자신 같아서 나는 그 말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메모 아래에 거의 속삭임처럼 한 가지를 더 덧붙였다. 할머니는 제가 되고 싶은 여자예요. 나는 그 문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앉아 있었다. 나를 칭찬해서가 아니라 내가 만든 어떤 것도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식사도, 인내심도, 심지어 실수까지도 누군가에게 전달되었고, 누군가를 형성했고, 그것이 중요했다. 그날 나는 마침내 서윤이의 편지가 있는 서랍을 열었다. 몇 주 전에 넣어둔 것, 다시 읽지 않고 그냥 꺼내서 마당의 화덕으로 가져가 성냥을 켰다.
저항 없이 빠르게 타올랐다. 때로는 끝이 문을 쾅 닫는 것이 아니다. 그저 더 이상 무언가를 가지고 다니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창가에 앉아 손에 따뜻한 차를 들고 비가 잦아들다가 멈추는 것을 보았다. 아침의 정원은 흠뻑 젖어 있겠지만 상관없었다. 그 흠뻑 젖음이 필요했다. 흙이 먼저 부드러워져야 식물이 더 잘 자란다. 사람처럼. 다음 날 나는 다시 화원에 갔다. 이번에는 야생화 씨앗을 샀다.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피는 종류. 질서도 가지치기도 없이 그저 색깔과 고집. 집에 돌아와 장갑을 끼고 앞마당에 흩뿌렸다. 나를 놀라게 해줘. 나는 생각했다. 나는 통제가 필요 없어. 생명이 필요해. 그리고 생명은 내가 배우고 있듯이 경계 없이 가장 잘 살아간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사과가 무언가를 고쳐주리라는 기대를 멈췄다. 그것이 명료함의 특징이다. 일단 찾아오면 의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무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이 이미 알았지만 소리내어 말하고 싶지 않았던 진실처럼 조용히 자리 잡는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깨어나서 민준이나 서윤이에 대해 꼬박 사흘 동안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번도 우편함을 열 때도 요리할 때도 심지어 서윤이가 방문할 때마다 핸드백을 두던 부엌 구석을 지날 때도 그 공간은 더 이상 유령이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용 가능하게 느껴졌다. 나는 천천히 내 것들로 채우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요리책 작은 더미, 2개의 방송국만 잡히는 라디오, 둘 다 경쾌한 음악으로 가득 찬 아침 햇살에 예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놓아둔 레몬 한 그릇.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나는 고통이 살던 곳에 아름다움을 놓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한 번에 다 하지는 않았다. 한 구석, 그 다음 다른 구석. 서랍 하나, 액자 하나. 나 자신을 재창조하려는 어떤 거창한 필요에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여전히 취향이 있고 선호도가 있고 형성할 가치가 있는 삶이 있다는 조용한 상기. 민서가 먼저 알아차렸다. 그녀는 문학 수업책 더미를 들고 와서 현관에서 멈췄다. 의자 옮기셨네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원래 잘 어울리지 않았어. 항상 너무 뻣뻣했지. 이렇게가 더 보기 좋네요. 그녀가 말하고 내가 그녀에게서 존경하게 된 그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덧붙였다. 지금 기분이 다르세요?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날 저녁 늦게 그것에 대해 생각했다. 그랬나? 더 가벼워진 기분은 아니었다. 완전히는 과거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안정된 기분이었다. 몇 년간의 임시 방편 끝에 마침내 제대로 수리된 집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견고한 나 자신의 것. 그 주말 나는 사촌 미경이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새 페이지, 앞뒤로 빽빽하게. 그녀는 자신의 관절염, 이웃집에 도망친 고양이, 현대적인 CCM을 고집하는 세교의 성가대 지휘자에 대해 썼다. 그 노래들은 마치 누군가 물속에서 소리 지르는 것 같았다고. 그녀는 또한 이렇게 썼다. 무엇이 언니를 그렇게 오랜 세월 후에 연락하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줘서 기뻐.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곤 해. 그러다 어느 날 우리를 웃게 만드는 사람에게 전화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내지. 그리고 그렇게 세상은 다시 넓어져. 나는 그것을 읽으며 울었다. 슬픔이 아니라 공감 때문에. 그것이었다. 그렇지 않은가? 세상은 넓었지만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나를 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남으려고 내 세상을 작게 만들었다. 이제 나는 그것이 다시 넓어지게 하고 있었다. 민서와 나는 저녁 산책을 시작했다. 멀리 가지 않고 그냥 동네 한 바퀴, 가끔은 공원까지. 그녀는 나에게 친구들, 계획, 그녀가 좋아하지만 그녀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괜찮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나를 보는 법을 가르쳐 주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이 나를 멈추게 했다. 나는 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정말로 보았다. 벌써 그걸 아니?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 생각엔요. 연설이나 강의가 아니라 선택으로. 중요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고 연극 대신 평화를 선택하고 다리를 불태우지 않고 떠나는 것으로.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 새 편지를 썼다. 그녀가 보지 않을 때 그녀의 차와이퍼 아래에 끼워 넣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썼다. 힘은 사람들이 네가 목소리를 높일 때 보는 것이 아니란다. 조용히 지니는 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이야. 나는 창문으로 그녀가 다음 날 아침 그것을 찾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바로 열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가방에 넣고 차를 몰고 떠났다. 그녀는 말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야생화가 그 주에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그저 작은 녹색 새싹, 대담하고 정돈되지 않고 방향 감각도 없이. 나는 몸을 숙여 흙을 부드럽게 쓸어내고 미소 지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어디서 자라야 한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그렇게 결정했다. 편지는 그냥 엄마에게라고 주소가 쓰여 있었다. 글씨는 민준이의 것이었다. 지난번처럼 정성스럽지는 않았다. 약간 서두르고 좀 더 지저분했지만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열었다. 이번에는 두려움도, 희망도, 감정적인 투자를 요구하는 어떤 것도 느끼지 않았다. 안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서문도 구실도 없이 그저 성찰. 집이 이제 다르게 느껴진다고, 민서가 그와 덜 이야기한다고, 하준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며 질문하기 시작했다고, 서윤이가 때때로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운다고 썼다. 잃어버린 것, 되찾을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는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 이해를 구했다. 이제 알아요. 그가 썼다. 미안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걸요. 저는 후자를 시도하고 있어요. 그는 매일 은행 앱을 확인하는 것을 멈췄다고 말하며 편지를 끝냈다. 그 공간의 침묵이 한때는 처벌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우리가 몇 년 동안 공유한 유일한 정직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나는 편지를 한번 접어 조리대 위에 두었다. 답장하기를 서두르지 않았다. 어쩌면 전혀 답장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것이 응답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그 주말 민서가 직접 구운 파이를 가져왔다. 크러스트는 삐뚤었고 필링은 너무 달았지만 내가 10년 만에 먹어본 최고의 파이였다. 우리는 식탁에서 그것을 먹었다. 내가 한때 두려워했던 너무 많은 긴장된 저녁 식사가 나쁜 연극처럼 펼쳐졌던 그 식탁. 하지만 이제는 그냥 식탁이었다. 그냥 두 여자가 파이를 먹으며 생존과 아무 관련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언젠가 다시 그들을 초대하실 것 같아요? 민서가 물었다. 어쩌면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떨리지 않을 때까지는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는 내가 손님방을 재배치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위해서. 나는 그것을 재봉실이나 독서 공간으로 바꿀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편안함이 아니라 나 자신의 편안함에 관한 장소.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침대를 먼 벽으로 밀었다. 서윤이가 한때 내게 선물했던 개성 없는 그림들을 내렸다. 어머님, 신경 쓰지 않으시게요. 뉴트럴 톤으로요. 그리고 커튼을 활짝 열었다. 들어오는 빛은 진짜였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내가 내 삶을 되찾은 것뿐만 아니라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악의 없이, 분노 없이, 그저 명료함으로. 사람들은 제 탄생이 시끄럽다고,
크고 드라마틱하고 공개적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것은 조용하고 사적이며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굳이 보려고 애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나는 내 삶에서 누구를 소리쳐 내쫓지 않았다. 그저 계속해서 현관 발판에 신발을 닦는 사람들을 위해 문을 열어두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민서가 서랍에서 또 다른 사진을 찾았다. 몇 년 전 나와 민준이의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둘 다 프레임 밖에 무언가를 보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고 그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것처럼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녀가 그것을 들어 올렸다. 이거 간직하실래요?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 내가 말했다. 하지만 현관에는 말고 그럼 어디에요? 재봉실 서랍에 나를 위해서 전시용이 아니라 민서는 이해했다. 그녀는 항상 이해했다. 그날 밤 나는 앞에 빈 깨끗한 종이를 놓고 앉았다. 민준이에게 답장할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알았다. 다음에 올 것은 무엇이든 내 조건에 따를 것이다. 그를 벌주기 때문이 아니라 마침내 평화를 귀중한 것으로 보호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귀중하니까. 그것은 거창한 제스처로 끝나지 않았다. 눈물도 화해도 비 내리는 하늘 아래에서의 마지막 순간의 사과도 없었다. 삶은 좀처럼 그런 대칭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혹은 어쩌면 계속된 것은 내가 침묵 속에서 내린 선택이었다. 나는 사진을 돌려보냈다. 민서가 찾은 것, 나와 민준이 이제는 멀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진짜였던 시절에 웃고 있는 모습, 메모는 첨부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봉투에 내 글씨로 주소를 쓴 사진만, 마치 내가 2학년 때 그의 도시락에 이름을 붙여주던 것처럼.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가 결정하게 두자. 그것이 치유였다. 점수를 고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해받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집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고 이것은 내 것이다. 다른 누구도 이것을 바꿀 권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다. 민서는 내가 재봉실을 꾸미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벽을 부드러운 녹색으로 칠했다. 유행을 타지도 세련되지도 않은 그냥 따뜻한 색. 나는 중고 안락의자를 주문했다. 책을 들고 앉으면 당신을 통째로 삼켜버리는 종류의. 우리는 창문 주위에 조명을 걸고 집의 다른 어떤 것과도 어울리지 않는 양탄자를 샀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방을 보고 나를 반영하는 무언가를 보았다. 저녁 식탁이나 정중한 대화에서 보여주던 버전이 아니라 나. 그 조용한 공간은 내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 되었다. 나는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앉았다. 때로는 읽고, 때로는 바느질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장소에 존재했다. 야생화가 피었다. 한꺼번에 완벽한 패턴으로 피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앞마당 바로 거기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세계 폭발.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거의 모르던 이웃들이 꽃을 칭찬했다. 몇몇은 우편함에 카드를 남겼다. 한 여자는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묻기까지 했다. 물론이죠. 내가 말했다. 사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자유롭죠. 민서는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웃었다. 이제 할머니가 그러시네요. 그녀가 말했다. 자유로우시다고요. 어쩌면 그녀가 옳았을지도 모른다. 진실은 나는 새로운 누군가가 된 것이 아니다. 그저 누군가의 편안함을 위해 나 자신을 움츠리는 것을 멈췄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화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그 단어들은 내게 맞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이용당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 조작을 위해서도, 연극을 위해서도, 그저 용납되기 위해 부드러워지기 위해서도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언제나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교훈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일이다. 서윤이에 관해서는 나는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가 더 이상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 민서는 자주 들른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원해서. 우리는 이야기하고, 먹고, 무언가를 심고, 진실을 말한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이사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붙잡기 위해 자신을 움츠릴 필요가 없는 삶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방문하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 약속 지키셔야 해요. 그러시길 바라요. 집은 다시 조용하지만 외롭지는 않다. 중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편지, 책, 음악, 꽃, 시간, 그리고 내 목소리. 높아지지도 떨리지도 않고 그저 존재하는. 만약 당신이 여기까지 읽었다면 어쩌면 이 이야기의 무언가가 당신의 것이기도 할 것이다. 어쩌면 당신은 작아지라고, 감사하라고, 부스러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친절이라고 부르라고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그러지 마라. 당신은 너무 과하지 않다. 당신은 당신에게 정말로 맞는 삶에 충분하다. 그러니 가서 야생에 무언가를 심어라. 아니오라고 말하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라. 당신의 공간을 되찾아라. 그리고 마침내 침묵이 당신 주위에 자리 잡을 때 그것이 당신을 상기시키게 하라. 당신은 결코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 적이 없다. 그저 잘못된 사람들에게 요구했을 뿐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공유하고 댓글을 남기고 당신이 왜 움츠리는 것을 멈췄는지 말해달라. 나는 듣고 있다.